한 일본 여성이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마음 치유 영상을 보게 됩니다. 강연자는 본인을 우주와 인간을 연결해주는 영매사라면서 자기 음악이 마음을 치유한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깊게 들어가면 사실상 유튜브를 통한 신종 사이비처럼 느껴지는데요. 심지어 그는 누구나 영적으로 깨어나면 자신처럼 영매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를 신봉하는 누군가는 이 말에 가족을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범죄 사건을 다루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23년 6월 28일 오전 10시 반, 일본 경찰서로 우려 섞인 신고 전화 한 통이 접수됩니다. 제가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동료 한 명이 아직까지 출근을 안 하고 있어요. 연락도 안 되고요. 근데 이 친구가 몇 달 전부터 좀 이상했거든요. 자기한테 무슨 능력이 생겼다고 하질 않나. 곧 강사 그만두고 그 일을 대비할 거라고. 뭔 소린지 막 횡설수설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출근은 제때 했는데 오늘은 느낌이 영 이상해요. 이렇듯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성은 45살의 아라타 카오리였습니다. 도쿄와 치바 일대의 대형 피트니스 센터에서 수년간 프리랜서 줌바 강사로 활동 중이었죠. 평소 성격이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편이라 회원들이 아주 좋아하던 강사였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고 30분 뒤인 오전 11시, 경찰은 카오리의 자택에 도착합니다. 띵동, 안에 계세요? 한참이나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은 없어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경찰은 결국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 잠시 후 문 밖이 조용해지자 집안에서는 의문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그걸 미처 듣지 못했고요. 그때로부터 12시간이 지난 같은 날 밤 11시, 일본 치바현 파출소 앞에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터벅터벅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경찰 한 명을 마주치자 푹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 먼저 입을 댔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시신은 집에 있어요. 그녀는 다름 아닌 아까 그 줌바 강사 카오리였죠.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즉각 10분 거리에 있는 그녀의 자택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어보니 내부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피가 뚝뚝 떨어져 있었는데 가장 소름 끼치는 건 각각 베란다와 욕조에서 묵직한 비닐봉지 10개가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경찰도 잔뜩 긴장한 채 그 비닐 하나를 열어보는데 세상에나 잘게 토막난 살점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저 비닐들도? 네, 10개의 봉투엔 모두 잘린 토막 사체가 들어있었죠. 수사팀이 그걸 한데 모았는데 훼손 정도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육안으로는 성별조차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 피해자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죠. 앞서 경찰서에 와서 자수를 했던 카오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죽였어요. 그리고 이 배낭 안에 신체 일부도 들어있고요. 당시 그녀의 말투에는 두려움이나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할 일을 보고 한 느낌이랄까요? 한편 토막난 사체 중에 그나마 성했던 턱뼈를 찾아내서 치아 감식을 했고 신원이 확실해집니다. 사망자는 75세의 여성 아라타 히로코였죠. 네, 카오리의 어머니였는데요. 평범한 줌바 운동 강사가 엄마를 끔찍하게 살해했다는 이 사건은 일본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동시에 대중들은 재빨리 그녀의 SNS를 찾아보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돼요. 인스타그램에 가보니까 카오리가 줌바 의상을 입고 막 건강미를 뽐내면서 회원들과 다정히 있는 모습이 가득 있었어요. 하지만 좀 더 살펴보면 그 게시물은 5, 6개월 전에 올린 사진이었죠. 그녀가 요즘 주로 글을 올리는 X, 트위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씩 광적으로 글을 쏟아내는데 그 내용이 주로 곧 대청소가 시작된다. 나는 선택을 받았기에 사명을 다해야 한다. 피해 의식이 필요하다. 아니, 내용이 단순히 이상하다의 수준을 넘어서 좀 기괴했을 정도예요. 도대체 카오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그녀의 성장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오리는 남부러울 것 없는 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외국계 대기업에 다니면서 높은 연봉을 받았고요. 또 집에 헬스장을 마련하고 매일 운동을 할 정도로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었죠. 어머니 히로코 역시 경제적인 힘듦 없이 취미로 테니스를 즐기면서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부잣집 사모님이었습니다. 이런 집에서 자란 딸 카오리 역시 엘리트예요. 공부도 잘했고 또 무엇보다 엄마 아빠를 닮아서인지 운동에 두각을 보였는데요. 학창시절 내내 다양한 스포츠를 즐겼죠.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피트니스 센터에 취직해서 요가와 줌바테스 강사로 커리어를 쌓고 있었습니다. 평소 카오리는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식단을 관리하는 편이었어요. 고기는 일절 입에 대지 않았고요. 거의 세미 채식주의자라고 할까요? 오직 해산물과 야채만 먹었을 정도로 의지가 강한 편이었죠. 성격 또한 어머니 히로코를 닮아서인지 밝고 낙천적입니다. 사실 줌바라는 운동이 굉장히 신나는 음악에 막 파티처럼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거기 강사님들은 보통 막 여러분 더 신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되게 많은 사람을 독려하기 때문에 몸매도 몸매지만 그분들 성격 자체가 거의 에너지 드링크 같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카오리는 성격적으로 이 직업에 딱 맞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렇게 겉보기에는 그녀의 삶에 문제가 전혀 없어 보였죠? 오히려 있다고 하면 사치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만 더 이 가족을 깊게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실상이 펼쳐지고 있었죠. 카오리의 부모님은 밖에서는 다정한 부부인 척 늘 철저한 연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돌아오는 순간 눈빛부터 180도 달라지더니 그냥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궈요. 집안에는 항상 싸늘한 냉기가 감돌았고 또 부부는 걸핏하면 부부싸움에 고성과 막말이 오갔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카오리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이 쌓여가요. 그래서 최대한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싶어서 밖에서 집중한 걸 찾다가 정착한 게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동에 열정적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줌바라는 운동이 일부러라도 항상 미소를 지어야 하니까 그렇게 현실을 도피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5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친오빠가 돌연 이혼을 하더니 본가로 자기 두 딸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부모님한테 좀 애를 맡기고 키워달라는 거죠. 하지만 부모는 냉정했습니다. 다들 자기 할 일이 바쁘다면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결국 이 두 조카의 양육은 고스란히 카오리의 몫이 되어버렸고요. 아니, 카오리도 일을 해야 되는데 퇴근하고 오면 육아까지 막 갈수록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심지어 더 악화돼요. 이번에는 카오리의 할머니가 치매에 걸립니다. 간병인이 필요하잖아요. 당장 요양원에 보낼 수 없었고 집에 머물면서 필요할 때만 방문 간호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럼 그 나머지 시간에 할머니를 케어하는 건 또다시 카오리였어요. 물론 어머니 히로코도 조금씩 도왔지만 워낙 치매 환자를 간병한다는 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인 피로도 엄청나죠. 그래서 어머니는 간병을 할 의지는 있지만 어쩔 때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상태로 자기를 타박하거나 하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또 이 일로 부부싸움이 벌어지고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치고 상황이 이러니 다시 한번 카오리가 모든 걸 떠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 카오리 오빠는 애들을 여기 둬선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자식들 데리고 집을 떠나요.
그러면 그나마 조카들 양육이 좀 부담이 덜잖아요. 근데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카오리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난치병을 진단받았는데 그날 이후 혼자서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가 돼요. 침대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 간병 역시 카오리의 몫이었어요. 아버지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고 곧이어 치매를 앓던 할머니마저 숨을 거둡니다. 가족들을 뒤치다꺼리 하면서 몇 년이 지나가고 보니까 이제 집에는 카오리와 어머니 히로코 단 둘만 남게 된 거죠. 카오리는 오히려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자기 자신한테 집중을 좀 하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데 그 당시에 SNS를 보면 연일 운동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줌바 강의 수강생 모집합니다. 많이 신청해주세요. 이런 강의 일정, 프로그램이 공유되면서 활발히 소통하는 듯 했죠. 그렇게 다시 건강해지나 싶었는데 돌연 2022년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때부터 그녀가 이유 없이 SNS를 정리하게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니까 원인은 같이 살던 어머니 히로코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히로코의 폭언이요. 아버지가 죽고 혼자 남은 어머니는 어느덧 좀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사소한 일에도 소리 지르고 매일같이 막 딸을 몰아세우면서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그냥 외출을 거부하고 창문조차 열지 못하게 해요. 집안에 틀어박힌 거예요. 카오리로서는 또다시 집에 스트레스 대상이 생긴 거죠. 그런 이 와중에 어머니가 또 지병으로 쓰러집니다. 또다시 간병이 시작된 거예요. 카오리는 절벽 끝에 몰린 기분이었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극도로 지쳐가던 와중에 토막살인이 발생한 거고요.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카오리의 오랜 분노와 스트레스가 결국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이어졌다고 추정을 하는데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요, 여러분, 이 사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얼마 후 시신의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 경찰은 그 내용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해요. 일단 굉장히 잘게 토막이 나 있었잖아요. 그걸 다 수거해서 맞춰봤더니 심장과 식도, 방광 일부가 사라졌던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던 부분에서 치아 자국이 발견돼요. 이건 카오리가 어머니의 시신을 뜯어먹었다는 뜻일까요? 경찰이 이 부분을 추궁하자 카오리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네, 제가 먹었습니다. 다른 부위도 나중에 먹을 예정이었어요. 제가 영매사가 되려면 어쩔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제 수행에 방해가 됐고요.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이냐고요. 뭐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 어머니를 죽이고 장기를 먹었다? 영매사는 갑자기 왜 등장하냐고요. 여러분, 이 사건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이 더 조사를 해보니까 카오리가 어떤 영적 단체에 아주 깊게 매료되어 있었던 거더라고요. 처음 이 단체를 알게 된 건 카오리가 어머니의 간병으로 인해 완전히 심신이 지쳐 있을 때입니다. 의지할 곳을 찾던 중에 우연히 유튜브 채널 하나를 알게 돼요. 그곳은 카미비토라는 사람이 이끄는 단체였는데 마음치유, 우주의 법칙, 정신세계라는 말로 포장을 해서 힐링 영상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이비 종교와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 교주격인 카미비토가 자기는 우주와 인간을 연결하는 메신저, 영매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는 책도 내고 강연도 활발히 하고 있어요. 약간 제가 해석하기에 신종 유튜브 사이비가 아닌가 싶어요. 동시에 그는 자기가 죽은 이들과 소통할 수 있다라면서 영적인 힘을 증명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게 다 사기극에 가깝다고 보는데 카오리로서는 심신이 너무 지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체가 내놓는 그 영상과 메시지에 위로가 됐고 결국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히로코를 데리고 이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영매사가 어머니를 보자마자 이 악귀신 여자가 찾아왔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무슨 의식을 해요. 근데 이거 다 사기극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어요. 며칠 후에 정말 히로코의 건강이 좀 나아진 거예요. 전 이것 또한 우연 아니면 플라시보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카오리한테는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영적인 힘을 맹신하게 됐고 교주격인 카미비토의 말을 전적으로 신봉하기 시작한 거죠. 어쩌면요, 카오리는 수년간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기분이었는데 본인을 구원해줄 마지막 동아줄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점차 교리에 빠져들던 카오리는 어느덧 나도 영매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SNS에 더 이상 일상사진이 올라오지 않았던 거예요. 대신 X에 가보면 카미비토의 강연 내용, 찬양 글이 막 가득했고요. 도대체 어떤 세뇌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자기도 이제 영적인 힘을 가진 영매사가 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까지 줄여 막 영적 공부를 하고 운동도 손에 넣고 점점 앙상하게 말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줌바 수업을 하는 중에도 그냥 멍하니 서 있거나 막 혼잣말을 중얼중얼 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편 그런 딸의 변화를 어머니가 눈치채요. 야, 너 정신 차려라.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지만 카오리는 더 이상 과거에 고분고분했던 그 딸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네가 뭔데 감히 내 수행을 방해해? 죽여버릴 거야. 너무도 180도 달라져서 거칠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그냥 입을 닫았고 모녀 사이는 거의 단절됐죠. 그러다 2023년 6월 23일 카오리가 SNS에 묘한 글을 올립니다. 깨달은 순간 행동한다. 습관화한다. 인간성이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동기부여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한데 그 글을 올리고 4일 후인 6월 27일 밤 어머니가 잘 준비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가는 걸 카오리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 밖에서 1시간 동안 어머니가 완전히 잠들기를 기다렸고요. 드디어 때가 되자 방 안으로 들어갔죠. 카오리는 망설임 없이 어머니의 목을 졸랐습니다. 히로코가 숨을 쉬지 못해서 막 발버둥 쳤는데 생각보다 엄마의 저항이 강한 거예요. 그러자 카오리는 자기 팔에 온몸에 무게를 실어 어머니의 목을 짓눌렀죠. 그렇게 히로코는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숨을 거뒀고요. 자,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카오리는 기다렸던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시신을 끌고 욕실로 가더니 주방에서 가져온 칼로 어머니 몸을 하나씩 토막내요. 큰 덩어리들을 더 작게 조각내는데 수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이걸 10개의 봉투에 나눠 담았고 이후 욕조와 베란다에 아무렇게나 던져뒀습니다. 이제 남은 건 몸통 하나예요. 그녀는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 씹어 먹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행위를 해야 했을까요? 카오리는 자신이 오랫동안 고수했던 그 채식주의의 신념을 완전히 버릴 때 비로소 자기한테 영적인 힘이 생긴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더불어서 어머니의 생명력을 모두 내가 흡수해서 완전한 영매사로 완성되길 꿈꿨고요. 그렇게 광기에 사로잡혀서 미친 듯이 내장을 뜯어먹었던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경찰이 집에 다녀갔어요. 근데 이때쯤 카오리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연 가까운 친척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지른 일을 모두 그냥 담담하게 자백해요. 이걸 통화로 들은 친척도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반신반의하면서도 너 그러지 말고 경찰에 자수하는 게 최선이다 라고 조언을 하는데 놀랍게도 여기서 카오리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발로 경찰서 찾아가서 자수한 거고요. 여기서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그렇게 영매사가 되겠다면서 엽기적인 일을 벌여놓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자수를 했을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쩌면 카오리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수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지만 그 목적이 그럼 뭔데요? 영매사가 되는 거? 전 이게 도무지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이 사건의 재판이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끔찍한 사건 전말이 밝혀지고 경찰은 즉각 교주인 카미비토에게 연락을 합니다. 혹시 이번 살인에 이 단체가 관여된 건 아닐까 의심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요. 카오리요? 그게 누구죠? 전 처음 듣는데. 저희 단체에는 3만 명이나 소속되어 있어요. 개개인의 상황까지는 다 파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에요. 또 카미비토를 통해 카오리가 어떤 지침을 받았다는 증거도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고요. 여러분, 이 사건은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례 없는 잔혹한 사건이잖아요. 그만큼 카오리의 정신감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요. 현재로서 법정은 중증 정신질환, 조현병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카오리에게 심신상실로 인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엽기적으로 살해하고도 죗값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엄마의 시신을 뜯어먹으면서까지 영매사가 되기를 꿈꿨던 카오리. 이제는 어머니의 몸을 자기가 흡수해서 목적을 달성했다는 궤변을 펼치고 있는데 어쩌면요, 이 사건은 지옥 같은 현실을 탈출하고 싶었던 한 인간의 간절함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기괴한 영성 마케팅과 만나서 벌어진 이 현대사회의 대참사 아닐까요? 과연 법정은 그녀를 정신질환이 만들어낸 엽기 살인마로 심판할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와 방관자가 키워낸 괴물로 바라볼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1997년 4월 27일 인도 북부 수마트라 지방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청년들이 한창 사탕수수밭을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수상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처음 보는 큰 진흙더미였는데 마치 무덤같이 쌓아 올려진 모양이랄까? 너무도 수상했고 청년은 즉각 근처에 있던 마을 이장에게 상황을 알려주는데요. 잠시 후 이 동네에 살고 있던 건장한 남성 6명이 모였고 다 함께 그 진흙더미를 파내기 시작했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게 파내려 갈수록 아주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가 올라옵니다. 꺼림직해진 동네 남성들은 일단 작업을 멈추고 인근 군부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군에서는 좀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당신들끼리 땅을 더 파보다가 혹시나 시체라도 나오거든 그때 다시 신고하라는 좀 안일한 자세를 보인 겁니다. 저녁이 되었고 그 동네 6명의 남자들이 다시 모여서 작업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무언가가 포착되었죠. 그건 바로 나체 상태로 있던 여성의 시신 한 구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적중했던 거예요. 자,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범죄라고는 전혀 없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고 여기서 나체가 된 여성의 시신이 안매장됐다? 주민들 기겁했고요. 그제서야 경찰 조사도 시작됐죠. 우선 시신은 인근에 살던 주민 21살의 여성 듀이였습니다. 그녀의 부모가 소식을 듣고 현장에 달려와서 목 놓아 울었죠. 그런데 이 시신에는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땅속에 묻힌 시체는 하늘을 본 채 누워있는 게 다반사예요. 근데 듀이는 팔을 양옆에 딱 붙이고 마치 기둥처럼 꼿꼿하게 서 있는 형태로 땅 밑에 묻힌 겁니다. 수직으로 땅 밑에 묻혀 있었다고요. 그녀는 분명 죽기 전에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것 같은데요.
조사가 시작됐죠. 보니까 3일 전에 듀이가 가족 심부름을 한다면서 집을 나섰고 그 뒤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실종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적을 조사하던 경찰이 3일 전 듀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나 찾아 나서는데 마침 그때 자신의 인력거에 듀이를 태운 적이 있다는 15살 소년이 등장해요. 소년은 그날 듀이에게서 왠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딘가 굉장히 초조해 보였어요. 근데 사실 그걸 떠나서 그녀가 인력거에 타서는 목적지를 얘기해주지 않는다는 점이 더 특이했죠. 듀이가 타자마자 일단 출발해라 하더니 이 앞에서 꺾어주세요. 아니 저 앞에서 왼쪽. 이렇게 방향만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도 좀 답답하죠. 그래서 이러지 말고 제발 목적지를 말해달라 라고 애원했는데 그러자 듀이가 조심스럽게 수라지네 집으로 가주세요 하면서 한 남성의 집을 지목합니다. 아맛 수라지. 그는 옆 동네에 살던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평소에 영험하기로 소문도 자자했고요.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한 후 듀이는 마지막으로 소년에게 당부를 하는데 자기가 여기에 온 걸 결코 비밀로 해달라는 이야기였죠. 경찰은 즉시 이 수라지라는 남자 무당을 소환했고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사합니다. 그는 난색을 하면서 자신은 듀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반복하는데요. 한편 수라지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은 의외의 걸 발견합니다. 여성의 옷, 가방, 게다가 팔찌까지. 심지어 이건 모두 죽은 듀이의 소지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나오고 나서 무당 수라지가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합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눈빛이 변하더니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담담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경찰날이 내 기억이 맞다면 나는 듀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여성을 죽였습니다. 시체가 발견된 지 3일째 되던 날이에요. 수라지는 납치 및 살인죄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후 조사에서 그는 지난 5년 동안 16명의 여성을 더 죽였다고 자백해요. 근데 아직 놀랄 때가 아닙니다. 지난 5년이요? 그럼 그 전에는 살인을 안 했다는 걸까요? 아니요. 이후 경찰은 계속적인 조사를 이어갔고 결국 지난 11년간 총 42명의 여성을 살해한 게 드러납니다. 42명이요. 근데 좀 이상해요. 범죄라고는 없는 이 평온한 지역에서 지금껏 그 많은 여성들이 사라졌다는 거고 또 어딘가 묻혀 있다는 건데요. 왜 여태까지 아무도 연쇄살인을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요? 우선 그가 그 수많은 사체들을 숨긴 곳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사탕수수 밭이었습니다. 듀이가 발견된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탕수수 밭에 최소 41명의 사체가 더 묻혀 있다는 건데요. 이 충격적인 사실이 다 보도가 되면서 인도네시아 경찰뿐만 아니라 군대, 정부까지 다 달려들었고요. 그날부터 대대적인 사탕수수밭 수색이 시작됩니다. 일단은 사탕수수 다 베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곳 한 곳 파내기 시작했죠. 포크레인까지 동원을 해서 며칠간 쉬지 않고 작업을 했고 머지않아 유골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두 곳이 아니에요. 41명의 사체를 막 발굴해야 하니까요. 정말 엄청난 양이었죠. 심지어 거기엔 아직 썩지 못한 시신들까지 계속 있었는데요. 이걸 보고 있던 마을 주민, 진짜 경악하죠. 전문가 분석 결과 모든 시신들은 다 여성이었고 나이도 11살에서 30살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시신들의 머리가 모두 한 방향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그나마 형체를 알 수 있는 시신에서 확인된 점이었죠. 자, 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덥고 습한 날씨를 자랑하죠. 그 속에서 시신이 오랜 기간 묻혀있다 보니 대부분 굉장히 심각한 부패 상태를 보였습니다. DNA 조사도 어려웠고요. 그러다 보니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이 뭔지 혹여나 성폭행의 흔적이 있는지 등등은 제대로 알아낼 수 없었는데요. 유독 여성들만 살해를 했기 때문에 경찰은 이게 성범죄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정했지만 이에 대해 수라지는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42명의 여성을 연쇄적으로 살인했는지 그 동기를 밝히는데 그게 더 충격 이상이었죠. 바로 주술의 힘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술.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그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드릴 텐데 다소 엽기적이고 불편한 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우선 아시다시피 수라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무당이죠. 소위 인도네시아의 주술사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주술을 부려주면 내 삶의 결혼, 사업, 건강까지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건데요. 특히 그는 여자 손님들이 많았다고 해요. 밤 늦게 혼자 은밀히 이 무당을 찾아와서 말 못할 고민을 털어놓는 거죠. 대부분이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것 같은데 이를 막기 위한 부적을 요구했던 겁니다. 피해 여성인 듀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인력거 소년이 아니었다면 사실 듀이 또한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을 텐데요. 바로 이겁니다. 연쇄살인을 당한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은밀하게 무당 수라지의 집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가 지난 11년간 완전 범죄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일단 손님이 찾아오면 그는 요금을 선불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술을 치르겠다면서 늦은 밤 사탕수수밭으로 고객을 데려갔고 그 다음에 삽으로 땅을 깊게 파괴해요. 그리고 여성들을 그 구멍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이 주술 의식의 일부니 안심해도 된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성들은 손과 발이 묶인 채 구덩이로 들어갔고요. 이제 구덩이가 막 채워져요. 이렇게 얼굴만 내놓은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그녀들도 굉장히 두렵잖아요. 하지만 원하는 바가 있고 그는 무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말을 따랐던 겁니다. 하지만 몇 분 후 더 이상 몸을 꼼짝달싹 할 수가 없는데 그 무방비의 순간 수라지는 여성들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숨이 멎는 그 순간 입을 맞춘 뒤에 타액을 먹습니다. 타액을 먹어요. 그리고 다시 피해자를 땅속에서 꺼내고 나체로 옷을 벗긴 후에 이내 그들의 머리가 자신의 신당, 자신의 집을 향하도록 다시 땅에 묻는 겁니다. 전 정말 전 세계 많은 사건을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이걸 40명 이상에게나 해왔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얼굴들이 전부 다 수라지의 집 쪽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기이하고 엽기적인 살인엔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당이었던 수라지가 이렇게 해야만 자신이 더 강력하고 영험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이런 발상은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수라지가 말하길 과거 꿈속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 또한 굉장히 유명한 샤먼, 무당이었습니다. 과거 샤머니즘을 중시하던 풍속에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를 다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에 반해 아들 수라지는 좀 문제였다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크고 작은 범죄 저질렀고 물건 훔치거나 길 가는 사람들과 시비가 붙기 일쑤였고요. 19살이 되었을 때는 절도 폭행죄로 감옥에 10년 동안 복역했고 다시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수라지가 마음을 먹어요. 내 명예를 회복해야겠다. 그 방법을 연구하던 중 돌아가신 아버지처럼 되기로 결심합니다. 마치 그 신적 능력이 자신한테 되물림된 것처럼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마을에 굳은 일이 있다면 두 손 걷고 나섰고요. 그렇게 몇 년 살다 보니까 평판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역시 무당집 아들이라 다르다면서 영험함이 대단하다고 소문도 나고요. 그런데 사실 자기한테는 무당이 될 능력이 없다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놓을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죽은 여자 70명. 70명의 타액을 얻어내면 너도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 수라지는 이게 계시라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연쇄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주로 자신을 찾아온 고객들을 살해하고 사탕수수밭에 묻었어요. 그리고 얼굴 방향을 자기네 집 쪽으로 해놨고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70명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접대부를 불러서 살해하기도 했고요. 사실 그녀들은 실종이 된다고 한들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더 제격이었습니다. 한편 경찰이 지역을 더 넓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인근에서 총 80명이 넘는 여성들이 그 기간에 실종된 게 확인돼요.
하지만 이들 모두 수라지가 살해한 건지는 밝혀지지 않았죠. 그런데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앞서 그 사탕수수 밭에서 듀이의 시신을 꺼냈을 때 6명의 그 동네 남성들이 도와줬다고 했잖아요. 그중 한 명이 수라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든 일 돕겠다며 나선 건데 본인이 죽이고 묻은 시체를 함께 파낼 만큼 정말 대담하고 뻔뻔한 사람이었던 거죠. 와, 1997년 12월 인도네시아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게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법정의 인파가 가득했고 또 저녁에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 뒷목 잡는 상황이 등장했죠. 수라지가 모든 범죄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신들이 이미 백골화가 심했고 또 그러니까 신원을 알 수 없었고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었고 그러니까 수라지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이 42명의 여성들을 다 죽였다는 증거가 뭐냐는 겁니다. 와, 아니 그럼 여태 자백했던 내용은 다 뭐예요? 수라지는 자기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냥 경찰이 다 꾸며낸 일이라는 설명이에요. 앞서 자기가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재판은 중단되었고요. 추가적인 살인의 증거와 유족들의 증거를 얻기까지 4개월의 시간이 더 흘러야 했습니다. 1998년 4월 수라지는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살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당시 그의 판결문에만 무려 363페이지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살벌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총살형을 선고받게 되죠. 아직 충격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수라지가 엄청난 연쇄살인만 건 확실하죠. 근데 이 모든 걸 정말 혼자 했을까요? 사탕수수밭으로 피해 여성 끌고 가서 혼자 구덩이 파괴하고 묻는다? 힘들죠. 네, 공범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수라지의 아내. 이 수라지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들 모두 이제 친인척 관계였다고 해요. 그 중에 첫 번째 아내인 투미니는 듀이가 살해되던 날 수라지를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물론 매번 공범이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피해자 듀이가 그날 워낙 겁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탕수수 밭에 가자 하니까 당신의 아내들 중 한 명과 같이 가주길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첫째 부인 투미니가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범죄는 몰랐다라고 증언했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날 밤 아내는 수라지를 도와 죽은 듀이를 같이 묻고 처리하는 걸 함께 했습니다. 이 사실은 남편이 체포된 후에 죄책감에 시달리던 투미니의 자백으로 밝혀졌는데 투미니 역시 사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종신형으로 감형되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참고로 이 나머지 2명의 아내들은 수라지의 범죄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말하고 있고 사건이 알려진 후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 사건인데 2008년 7월 수라지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만 59세의 나이였던 그는 총을 맞고 약 3분 후 세상을 떠나게 되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라지의 시신을 그 마을의 공동묘지에 묻으려고 했지만 희생자 유가족들이 다 나와가지고 결사반대를 하는 게 당연했겠죠. 또 그러는 바람에 결국 병원 안치실에서 한참을 있다가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공동묘지에 허름하게 묻혔다고 전해집니다. 와, 정말 이거는 웬만한 일본, 중국 사건보다 더 저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죽은 여성의 침을 마시면 영적인 힘을 얻는다? 이 황당한 믿음에서 시작된 42건의 연쇄살인 사건. 만약 수라지가 마지막으로 살해한 듀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는 더 많은 여성들을 죽였을 겁니다. 70명이 원래 목표였으니까요. 인도네시아 최악의 연쇄살인마로 불리는 아맛 수라지.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